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시각은 일요일 저녁 8시 25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CBS 방송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 여기는 주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인터뷰하고 그것을 이제 방송하는 정치 방송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린지 그레햄 의원이, 상원 의원이 나와서 트럼프를 향해서 모처럼 쓴소리를 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강경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그레햄 의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방송을 통해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쓴소리입니다. 측근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대통령을 비난할 때는 마음 먹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뒤로 잡아 끌고 있다. 중국에 강경하게 대처하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라. 네, 이건 우리 귀에 아주 멜로디 같이 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한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얘기하고 프로바카티브 아주 굉장히 아주 도발적인 그런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레햄 의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하십시오. 우리가 뜻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그레햄 의원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북한은 다른 모든 대통령들을 속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중이다. 진짜 순소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할 때 성취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그레햄 의원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한미군 철수는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키울 것이다. 분명히 지금 이 최측근 이 그레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들과도 이 문제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해석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상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한미군은 아시아를 안정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을 속이면 발생할 일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아주 굉장히 쓴소리를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이렇게 저희들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린지 그레햄 의원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청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뜻이 모아진 동지들이 사인을 해서 이 그레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는 것, 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와 함께 우리의 공동 서명을 해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인데 이번에 8월 18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는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3차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기록을 깨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하는 것은 보통 1, 2차 하면 보통 끝납니다. 이 3차 대회 우리가 이번에 모이면
나라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린지 그래햄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사인을 첨부해서 린지 그래햄 의원 오피스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백악관에도 같이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린지 그래햄 의원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모이게 되면 이 일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서명할 준비를 하고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초대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이렇게 좀 동원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도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일어서자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해 주시고 이번에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우리 밴쿠버의 한 지도자는 이번에 올 때 한 10명 정도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대한민국 건국 축하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번에 이 귀한 행사를 가져주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이렇게 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내리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패터슨이 있습니다. 그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 정도 뭐 조금 걸음이 느린 분은 뭐 한 5분 더 잡으시고 한 15분 잡으시고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 몸이 불편해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패터슨 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 방송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3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특별히 린지 그래햄 의원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는 주한미군 철수 우리도 반대하고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하는 거 우리도 아주 100% 찬성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쓴 이 서신에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면 제가 곧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8월 18일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근혜의 절망, 한국민의 수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1심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총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의 국정소위, 국정농단 24년형의 특활비, 이제 그 국정원에서 돈을 청와대에 일부 준 돈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6년,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그것으로 또 2년을 더 추가해서 지난번 24년에 8년을 더해서 32년 수감 생활을 하라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특활비는 기존의 관행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이명박 대통령, 그 이전에 뭐 노무현, 김대중, 뭐 김영삼, 뭐 그 이전까지 다 그랬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책임을 묻겠죠. 왜 그 전에 좌파 대통령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씨에게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2년형을 살라고 하면 지금 생일을 보니까 1952년 2월 2일이던데요.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그러면 지금 만 66세입니다. 32년을 더하면 97세를 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형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그거보다 15년을 더 살아서야 겨우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때린 거와 같습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이 정말 재판이 엄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린 정말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법원은 정말 법대로 했는가? 법원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주범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유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5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안종범,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지냈고 정책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첩을 썼습니다. 양이 많아요. 6권인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집에서 발견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언론들도 아주 떠들었습니다. 안종범 수첩, 그건 뭐 사초다. 마치 역사적인 앞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자료와 같다.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재판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사람 잡습니다. 안종범 업무 수첩의 비밀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우종창 기자를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과 관련된 재판을 아주 전문적으로 취재한 전에 조선일보의 기자입니다. 우종창 기자. 그 유명한 김평호 변호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우종창 기자. 안종범 수첩의 아주 치명적 결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명백히 허위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초요?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요? 허위 사실이 역사적인 기록도 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그 설립, 그리고 재단 출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서 말을 한 바가 없다. 그렇게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16가지로 그렇게 죄목을 가지고 이제 이게 죄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쟁이를 왜 변호하겠습니까?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이 되었고, 자, 그런데요. 여기 안종범 씨는 뭐라고 수첩에 적었는가 하면은 이런 재단들은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설립했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출연금 액수까지 다 정해주었다. 뭐 LG그룹엔 당신은 얼마 내. 삼성그룹 당신은 제일 크니까 얼마를 더 내. 뭐 이런 식으로 출연금 액수까지 정해주었다는 내용이 이 안종범 씨가 자기 수속 업무 수첩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당사자인 그 LG그룹 구본무 회장 같은 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데 검찰 조사 받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재단 이야기도 없었고 기금 이야기도 없었고 돈 이야기도 나온 바가 없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정작 박 대통령과 만나서 말을 한 기업 회장, 이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박 대통령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안종범 씨가 거기에다 수첩에다가 뭐 그런 얘기 있었고 얼마까지 하라고 다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관계자 이야기를 오늘 제가 그걸 이야기를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걸 정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종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안종범 수첩의 치명적인 결함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안종범은 자신이 한 일을 대통령이 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LG그룹은 얼마 내고 LG 미르재단 세우고 이런 거 자기가 다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을 대통령이 했다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종찬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분은 재판 중 아주 내내 그렇게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하면서 취재를 했던 분입니다. 아주 우종찬 기자는 조선일보의 민환 기자였었습니다. 조갑재 기자와 마찬가지로. 왜 안종범 수첩을 왜 만들었는가? 첫째는 단순히 기록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종범 수첩의 세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안종범 수첩은 당시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고 일이 마치자마자 기록한 그런 자세한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 그것이 보도가 되고 10월 24일 날 재작년 10월 24일 날 JTBC가 폭로하고 막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야 자기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 쓴 게 자기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추억을 더듬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컴퓨터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개인 문서입니다.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기 위해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사초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재판을 해요? 생사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정농단 24년형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탈탈 지금 1년 열을 털어봤는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나오는 게 없잖아요. 변호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살던 집 팔고 그 삼성동인가 있던 집을 팔고 또 다른 데에 또 옮겨서 더 싼 데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뇌물죄로 걸어요. 세상이 웃을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법원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법치 훼손을 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영국 변호사, 영국의 황실 변호사는 영국 변호사들 중에서도 아주 베테랑 최고입니다. 퀸스 카운슬 중에 하나인 황실 변호사 가운데 하나인 이 라드니 딕슨이 국제 변호사가 그 MH그룹의 이 법무팀에서 이제 주 변호사가 이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박 대통령의 구금. 남한의 박근혜 전직, 제가 이거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미스 박근혜, 이것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그렇게 번역한 거 외에 아주 동일합니다. 남한의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위한 국제법무팀은 MH그룹이죠. 서울에 있는 사실심 법정이 우리 한국 법원이 그녀의 박 대통령의 구금을 6개월 더 연장한 것에 대해서 경악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가둬놓고 재판을 했어요. 죄인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죄인 경우에는 구속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 특별한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어떤 편의를 위해서 또 여론재판, 민심재판 이거 하는 거 정치 권력 이것 보고 재판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그냥 죄인도 아닌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 아주 벌을 주면서 박 대통령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에디슨 병인가 뭐가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야 병원에서 정말 간호를 철저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 그 6개월 해놓은 거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풀어줄 줄 알았는데 또 6개월을 더 합니까? 경악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국제 변호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전에 얘기하니까 댓글에 어떤 사람이 막 답니다. 영국에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말을 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와 반대되는 얘기는 그냥 아주 막 매도하고 그냥 뭐 별별 욕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다 불태워야 돼. 다 뭐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보수가 뭔데요? 보수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좋은 도덕적인 질서를 잘 지키자. 좋은 것들을 지키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발전할 것을 위해서 혁신도 하자. 이게 참된 보수거든요. 이걸 다 쌍그리 부순다고 할 것 같으면 남는 게 뭡니까? 큰일 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6개월 더 연장하는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 변호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판사들이 그렇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붙들고 1년 지금 거의 한 4개월 됐죠? 재작년 3월 말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붙들어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붙들어 두고 있는 게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법률 전문가가 영국의 황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법원이 아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아주 주범이라고 얘기해서 잘못될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분하고 싸우려고 그러세요. 법원에 판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정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구금은 예외인 것이다. 가두어두는 것은 예외인 것이다. 구금은 사람들이 죄책이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하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명령돼야 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지 모르고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그 한국의 그 검사의 주장은 전혀 입증될 수 없다. 그런데 왜 판사가 전혀 입증될 수 없는 걸 가지고서 사람을 구속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법원은 참되고 증명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언론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뭐 경찰들이 뭐 다 포위하고 있는데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항상 조건적 석방이나 혹은 가택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건적 석방이라 하면 가택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오고 가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핑계대고 안 오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원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합법적인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의 결정은, 한국의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병들고 연약하다. 나이가 지금 66세. 또 여자 아닙니까?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걸 구금하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는데 한국의 판사들이요. 무엇을 당신의 양심에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법리에 한번 호소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구금이 없이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구금 연장은 선고가 없는 시점에서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징벌적이다. 1심은 나지 않았습니까? 항소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 끝나지 않으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동안 가두었습니다.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면 왜 한국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왜 외국 그 스탠다드 기준을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국제적 기준 하자고 하면서 옳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원은 아직 피고 측, 즉 박 대통령 주장을 다 듣지 못했다. 라드니 딕슨 QC는 퀸스 카운슬 황실 변호사라는 그 약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에 가지고 가서 이제 제소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변호사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이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만나서 했더라면 유엔에서 그리고 객관적인 그런 이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때 반드시 유엔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책망을 했을 겁니다. 뭐 강제로 박근혜 대통령 풀어 이런 못해도 유엔은 그런 권한은 없지만 유엔은 적어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구금하느냐? 위법해서 왜 너희들이 구금하느냐고 책망을 인권 침해했다고 책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최후 순간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도 MH그룹 어떻게 됐어요?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 MH그룹의 반 이스라엘이고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아주 LA에 지금 미국에 아주 미국인으로 우리 친한파 인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의 이 태극기 세력과 함께 막 태극기 흔들고 그렇게 응원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왜 김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런 반 이스라엘적인 그런 MH그룹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하지 마시오. 그렇게 세계도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변호사가 이분인데 영국 사람인데 호세인 의원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엔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박 대통령의 권리를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정부 당국은 오래 지속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건적인 석방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이거 해야 합니다. 당연히 돼야 합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풀어놓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집안에 가둬두는데도 그 영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어떻게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그냥 32년형 아마 더 할 겁니다, 앞으로. 네. 완전히 바닥으로 아주 그냥 짓밟아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위상이 도덕적인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해서 죽이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걸 또한 지지하는 한국민도 수치인 것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MH그룹의 이란 사람이죠. 호세인이언 대표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 국제 변호사 쓰지 말라고. 네, 근데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라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무법인의 대표고 바로 이분이 이 남자분이 라드니 딕슨이 이분이 주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에 의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리 혹은 부적절한 처리는 문재인 정부를 위한 참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아주 따끔하게 한 방 날렸습니다. 여러분, 소위 국정농단, 이런 법에는 이런 게 없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이제 그 판사들이 이걸 가지고 또 국정농단이라는 이런 얘기를 또 쓴 겁니다. 네. 소위 국정농단, 단죄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의 진실. 태블릿 PC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한 달 반 전에 6월 1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말합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가 나서 4만 여 쪽의 분석 보고서를 냈다.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 것으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JTBC 말이 들으니까 우리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태블릿 PC를 저들이 가져와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최순실 거였구나, 이렇게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3일 최순실 항소심 법정에는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냈던 국과수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3년부터 같은 업무를 해온 전자공학 박사였다. 필자는 속기록을 구해 읽어봐. 여기 필자는 최보식 선임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필자는 속기록을 구해 읽어봤다. 핵심적인 문답을 골라 소개하겠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국과수 보고서가 나왔을 때 JTBC는 국과수도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확정했다. JTBC가 한 말이 국과수가 나와서 조사해보고 증언하는데 국과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했어, 확정했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속기록에 나오는 걸, 그 대화한 걸 보니까 그렇게 확정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가 거짓말한 겁니다. 국과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국과수가. 그런데 지금 JTBC는 이 국과수가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이렇게 확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JTBC가 아직 자기들이 거짓말했다고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최순실 것으로 특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과수 연구위원 이 박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감정 의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거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어봤으면 그거 답해서 보내줬을 텐데. 네. 사용자를 특정할 정보가 있느냐, 단수의 사용자냐, 다수의 사용자냐, 이런 의뢰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순실 거 아니냐, 기냐,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물어봤어요? 검찰이나 혹은 이 법원에서. 참 이상합니다, 저는. 최순실 것으로 특정할 흔적이나 기록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감정서에 적었을 것입니다. 네, 최순실 거라고 그렇게 단서가 잡히면 거기 감정서에 기록을 했었는데 기록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니까. 최순실 셀카 사진이 나온 걸로 최순실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때 태블릿 PC에 최순실 사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순실 거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아니냐. 앞서 말한 대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국과수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태블릿에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렇게 복원해 보면 그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있지 않냐, 그 사용자를. 그러니까 국과수 그 연구원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못 한 거예요. 네. 왜 말을 못 했을까요? 아무리 연구원도 자기가 어떤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게 최순실 거 아니라고 그렇게 폭로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건 우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복구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있다. 삭제돼도 거의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구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삭제돼도 다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최순실 거냐 아니냐고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물어봐서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법원과 검찰이? 이상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를 다 뒤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가? 전에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뭐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정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고 하는 걸 오버다. 이렇게 여기 최보식 기자가 여기서 말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드레스덴 독일에서 연설문을 그냥 마음대로 빼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 보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것 때문에 탄핵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거짓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언론인, 그래서 이 최보식 기자가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순실 태블릿 PC 안에 대해 그에 걸맞은 검증을 못했다. 이제야 와서 후회를 합니다. 그에 걸맞은 검증을 못했다. 이 언론인들이 지금 이 문제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기자니까 이만큼 얘기한 겁니다.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우르르 몰려갔던 게 사실이다. 언론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녀 사냥을 시작한 겁니다. 2년 반 동안 사용이 멈춰있던 태블릿이 하필 그 시점에 빈 사무실의 고용태 책상 서랍에 등장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인 의문이 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사람 잡아놓고. 그리고 검찰도 최순실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 PC 그 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얼마나 내놓으라고 보여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숨기고 내놓지를 않아요?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국가수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최순실 건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1심이 다 끝날 때야 검찰이 그것을 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가 들어온 겁니다. 세상에 이런 그 검찰, 이런 법원. 네. 검찰이 그렇게 그 실물 증거를 가지고 내놓지 않고 있으면 법원이라도 내놓으시오! 그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언론의 왜곡, 과장, 오보, 날조, 선동,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찍으신 사진을 보십니다. 광화문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동아일보 왼쪽에 건물이 있고 조선일보 또 사옥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론들 뭐 조중동 포함해서 터치코리아 그럼에도 사악해지지 말자 박은주 기자가 썼습니다. 작년 1월 7일 날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언론이 연출한 조작극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그런데 이런 말도 했어요. 괴물이 언론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다. 어쩐지 우리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괴물로 비교했어요, 언론을. 네.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허다한 거짓말로 타오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어찌 신성하단 말인가. 이 동영상을 제가 1, 2로 나누어서 제가 했습니다. 내용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타오르게 한 60개의 거짓말들, 60개 뿐이겠습니까? 600개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60개만 제가 추렸어요. 이건 아주 공인된, 아주 증명된 네,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을 위한 구슬 청와대에서 했다. 날조된 거짓말들. 네. 차영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비표도 없이 그냥 검사도 없이 막 들어가고 밤에도 막 박 대통령 만나고 들어가고 거짓말들.
뭐 최순실이가 뭐 전용기 타고 뭐 독일에 날아갔다. 쏜 거짓말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요? 저는 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스가. 북한에서 그냥 거짓말 지어내는 부대가 있거든요. 네. 제 댓글에도 북한의 이 댓글 부대가 들어와서 침입해서 하는 걸 제가 봅니다. 북한이 얼마나 지금 막 한국의 종북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이 오른팔, 왼팔 삼아서 얼마나 지금 막 한국을 막 뒤집어 엎는지 정말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거 여기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의를 상 주시고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부당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권능이 크시고 판결과 풍성한 공의에 있어서 공의도 아주 풍성하십니다. 탁월하시며 억압하지 않으심이니라. 억압의 문화, 감금의 문화, 선전선동하는 문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억압의 영, 악령, 이걸 떨쳐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로움으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알리느니라.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국이 하나님의 복이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럴 때 한국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싱글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 말씀한 여기에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를 위해 변호하라. 변호해야 할 때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한국이 만약에 공정하고 의롭고 이런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아주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여기에 공의니까 불공정한 것, 그 뒤에 불의한 것, 이것은 어떤 백성, 어떤 나라에게도 치욕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이 불공정과 이 불의가 한국에 지금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이 세계 속에 치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 이미 벌써 치욕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미국의 지식인들 보십시오. 한국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뿐이겠습니까? 점점점 이 한국의 이런 불공정과 불의하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문화로 지금 향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함께 지금 몰려가는 이런 모습을 점점 더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더욱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에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히 석방되도록, 가석방 혹은 사면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석방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민이 각성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이 말씀을, 이 방송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펠 위에 사용해 주시고 국내 한국에서는 밑에 정보를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밑에 저기 보이시는 후원을 클릭하시면 일반 은행을 통해서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이 방송을 여러분이 실제로 하시는 효과, 실제로 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신실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우리 애국보수 시민 시국 자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고 저기 주소를 참조해 주셔서 주일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의 한인들에게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